서울대학교 건축가 4명이거든요. 앞에 분들은 그 풍수에 대해서, 저는 그 풍수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도시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전통 도시는 그 풍수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 옥스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풍수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통 도시를 갖다가 구성하는 데서는 풍수가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축을 이야기할 때 자연축하고 인문축을 나누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인문축에서 주로 이제 풍수지리에 대한 어떤 부분. 아까 이제 김정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저희 건축이라는 도시계획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할 거는 전통 도시 공간 구축의 그 제 지배사상, 여러 가지 지배사상인데 이쪽으로는 이야기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때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풍수라든지 이걸 보면은 집단 풍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지금 개인주택이라든지 전체 어떤 단지라든지 이걸 보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대부분 바깥쪽에서 산맥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백두산에서 태백산이라든지 그 각 지역에 도성이 있었던 그런 것. 중국에는 곤륜산에서부터 쭉 대행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수산, 북경 같은 경우에 만세산, 경산에 이르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축이 이루어지고 물론 이제 장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신 교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풍수, 지리의 어떤 사고방식의 것을 도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풍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사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도입되기 때문에 하나를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 사상이 여러 가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북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풍수적인 사상, 그 다음에 얘기라든지, 법가 사상이라든지, 육아 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전부 다, 얘기하기는 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도시, 도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분에 앞서 이야기도 많이 했었지만은 하늘과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사람, 우리가 삼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장 적절하게 도시 공간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그 도시 공간 구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쪽으로만 넣었습니다. 강한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이번에 화산이 터졌을 때도 거기에 NHK TV를 보면은 제일 이야기하니까 자연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 공간에 넣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극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극복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보라든지 저는 어떤 우리가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부분, 즉 우주의 운영 질서라든지 인간의 사상을 도시 공간에 오버랩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버랩시키기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상에 일어나는 모든 습관 자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태화되는 게 지배 사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큰 거울이 아마 도성이라든지 이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는 사움질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전통 사상의 도시들이 거의 남아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앞으로 도시 공간의 도시 정체성이라든지 도시 정체성을 살리려고 하면은 우리 전통의 풍수적인 게라든지 이전에 우리 사상들을 도입해서 거기에 도시 공간에 집어넣지 않으면은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구는 달성이 있고 경상감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선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가장 잘 남아있는 부분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표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잘 남아있는 도시공간 자체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살리느냐, 이것이 이제 대구의 하나의 상당히 앞으로의 큰 어떤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보기 전에 이 대구에 대한 중심 사상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주로 조선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사상 자체는 북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양도 그렇고 한양이 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 도시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동양적인 어떤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의 지배 사상을 갖다가 안 보면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경 같으면은 천재죠, 천재. 황제입니다, 황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경에 가보시면 제일 앞쪽에 천단이 있습니다, 천단. 우리나라는 조선 호텔인데 원구단이 있죠, 원구단. 원구단은 황제가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천단은 황제가 이제 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죠. 제후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구성에서 천단은 황제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되면서 원구단을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동서양을 우리가 돌아와도 도성이라든지 큰 도시를 만들 때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동양하고 뭐 사상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서양 쪽에는 대체로 보면은 그 지역에 살았던 토끼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이런 짐승을 잡아서 간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성장을 했는가, 이것이 하나의 도시 지역이라든지 지선적인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처를 이용해서 지역을 이용하는 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사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도성이라든지 엽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 조형에 대한 부분을 쭉 책을 통해서 보면은 천문사상, 이것은 일찍이 여러분들이 그 장안에 가면 장안성이 있습니다. 장안성. 장안성에 보면은 중심이 대부분 도성의 중심, 황제가 사는 그런 쪽에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쪽 처음에는 아마 중심 사상 자체가 천문사상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쭉 북경에 오면서 중심으로 이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음양사상이라든지 음양오행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가사상이 굉장히 많이 접목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원사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늘 누구를 이런 천원사상이죠. 땅은 네모된다. 아니 기본적인 우리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사상, 그 다음에 음양사상.
도시 공간에서 풍수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음양 사상이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음양 사상. 북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은 도시의 공간 구성의 배치 사상은 전부 다 좌우해서 음양이죠. 서양 쪽에는 어떻습니까? 빛과 그림자입니다. 빛과 그림자. 음양이죠. 음양 사상이 더 진보돼서 사방, 동서남북 해서 중심에 가 있고 왕이 있고 그 지방에 같으면은 관찰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양 사상이 도시 공간 구성의 건물 배치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숭배 사상 뭐 이것은 말할 필요 없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 공간의 그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엔 주례정입니다. 주례정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도전이 있죠. 정도전 이것은 조선 경국 대전을 지을 때 주례정의를 굉장히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다. 지금 현대 법의 하나의 우리가 헌법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법전으로서의 최고 법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갖다가 계획을 했을 때 정도전이가 조선 경국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한양을 계획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도성을 설계자 제일 연구를 많이 하고 한 사람이 아마 가장 유명한 설계자를 하면 정도전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 도교적인 거. 여러분 장안성은 불교적인 요소, BC AD 2세기가 되면 중국에 거의 불교 건축이 이제 상당히 도입돼서 장안 같은 경우에는 주작도로 좌우편에 불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발해도성으로 보면은 주작대로 좌우에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북경은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양도 그렇죠. 유교적인 정치 사상에 의해서 도성을 갖다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죠. 그리고 불교가 성했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황룡사 여러분들 앞으로 보건 될 것이지만 황룡사가 7세기입니다. 7세기 정도 될 때 그때는 불교가 굉장히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 부분에 비보 사상을 넣어서 황룡사 끝부터 한 80, 제가 계산해보면 한 80m 절입니다. 80m. 지금 현대 건축으로서도 목조 건축으로서 건축하려고 하면 어려울 정도. 그만큼 그 당시 불교 건축이 불교가 왕성했기 때문에 도시 공간에서 아주 주요한 부분에 핵심적인 공간에 궁궐 이상으로 궁궐이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건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종교적인 역할이 굉장히 도성을 구성하는데 구축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체로 인원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서안 같은 경우 도시계획 이론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례라든지 그 다음에 관자라든지 주역 상문서 상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 관자는 여러분 간포지교를 간포지교는 잘 아시죠? BC 7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때 제일 왕성한 게 도시 공간 구성에 역할에 영향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상군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 같은 경우도 강력한 법과의 질서, 법의 질서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유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드러웠죠. 북부를 갖다가 부국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상군자 이 책을 보면 가고 그 다음에 관자는 부국도 그렇지만 부민 동시에 했던 거죠. 그리고 유교 같은 경우 유가는 좀 부민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게 법가입니다. 법가. 중심 부분에. 그러니까 육안은 오히려 도시 구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지만 오히려 상문서보다 적게 미쳤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에 대한 부분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천지, 추나, 추동 이런 식으로 천지, 추나 이 도성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육부는 이 국경에 가시면은 천안문 앞쪽에 보면은 이 조가 있습니다. 조 관리들이 쭉 있는 육부가 있죠. 육부 사상이 우리 그 종로의 양쪽에 있으면 육조입니다. 육조.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선화당 앞에 육방이 있습니다. 이는 사상 자체가 이 전통적인 사상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줄의 영향은 이전의 모습들이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눈만한데 됐습니다. 그 삼례도가 이렇습니다. 이 도시 공간에 있어서 황제가 있는 것이고요. 본래 산문이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도시 공간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이 관자가 도성 조형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의 철학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 미학적인 측면, 정치적인 제도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윤리적인 측면, 이걸 이 관자가 쓴 부분에 보면은 철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음양사상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고요. 문화라든지 미학적인 것은 형상, 색채 등에 관한 부분이 쭉 예제에 대한 사상이 쭉 들어있고요. 정치 제도적인 점에서는 이전에는 공권력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황제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했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천지, 자연, 조상에 대한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예사상에 의해서 도시 공간에 집약적으로 보시겠던 겁니다. 우리 잘 아시죠? 이 음양 오행 사상에 의해서 오락도 같군요. 너무 안 되잖아. 앞에는 지나가고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청용 우백호 하면서 그 다음에 사계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색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축적으로 전부 다 표현을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숭례문부터 현무문, 북문에 이르기까지 오상사상, 인의예의지 지냈죠. 숭례문, 흥인지문, 그 다음에 돈이문, 그 다음에 홍지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의 사상들이 풍수적인 사상, 그 다음에 이 좌우 음양사상, 그 다음에 육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자연의 현상, 그 다음에 우리 얘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시 공간에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 도성의 예를 잠깐 한번 봅시다.
이게 당 장안의 수계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게 궁성이 여기 있습니다. 황성이 있고, 그 동성 서원이 있고, 이게 초기에 저는 전문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사상이 북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논문을 보면은 이 부분의 전문사상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안 넘어가네요. 이 북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권윤산에서부터 쭉 태행산에 이르러서 연산에 이르게 해서 천수산에 옵니다. 그래서 만세산에 와서 자금성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제가 북경의 그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쭉 보시면은 남쪽에서 쭉 이쪽으로 본다든지, 안 그러면 이 북쪽에서 쭉 아까 만세산에서부터 경산에서부터 쭉 어떻게 됩니까? 안쪽에 도시 공간에 보면 보화전에서 태화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문에 이르러서 천단에 이르는 과정하고, 우리가 관악산에서부터 숭례문에서 육조거리, 그 다음에 광화문, 그 다음에 이 건정전, 그 다음에 사정전, 그 다음에 교태전, 그 다음에 뒤쪽에 북악에 이르는 과정이나, 지금 여분 만세산에서부터 천단에 이르는 과정이 중국 쪽에는 5문, 우리는 3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조. 그래서 그게 황제가 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성을 구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왕이 구축하는 경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도시 공간에서 이쪽에서 쭉 내려다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좌우 음양사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배치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음양사상, 그 질서가 전부 다 저는 이렇게 강력한 구분, 얘는 전부 다 힘의 원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가장 힘센 사람은 중간에, 그 다음에 그게 차례에 따라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보면은 힘의 원리다, 저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본 사상은 물론 예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예도 결국은 힘의 원리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광장이 있죠. 광장에서 쭉 오문에서 쭉 들어오면은 이게 태화전이고, 뒤쪽에 이제 중화전, 보화전입니다. 보화전. 그래서 뒤에 부근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도시 공간의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전부 다 여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 부분만 한번 보면은 도시 공간의 음양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요.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천단이죠. 천단. 우리가 보면은 이건 원이집니다. 원입니다.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이 건축 계획하고 해서 황제가 이 건축물을 한번 건축 설계를 해봐라. 설계자에게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이 건축에 접근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잘 생각이 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원입니다. 하늘이죠. 하늘. 그 다음에 밑에서 전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천단의 그 조형 기법 자체가 우주라든지 자연, 음양 질서를 그대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제일 이 남쪽에 있는 부분, 천단이. 북경에 대한 부분은 한 500년대에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천단의 형태는 천원지방,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늘은 둥근다는 것, 상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지붕은 상천 지붕이 이 4개입니다.
주 상층지구에 이르는 기둥이요. 이것은 1년 계절, 4계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층지붕을 받는 것이 12개 고주입니다. 12개 고주. 이게 12개월. 그 다음에 하층지붕을 받는 12개 평주는 하루 12진. 그 다음에 이 고주하고 평주를 합해서 24개입니다. 24개. 그래서 이 24개하고 앞으로 4주간 28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어떤 부분, 28수를 갖다가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어떤 부분을 그대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원구단도 마찬가지. 원구단도 3을 되고 전부 다 돌의 숫자로 전부 다 구조적으로 할 때 전부 다 양수로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 건축할 때 그 양수를 사용하죠. 양수를요. 그래서 양수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여러분들 북에 가시면은 천단한 여기 기둥이 아래총하고 위총이 한데 4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12개입니다. 아래쪽 옆에 쭉 가는 게 또 12개입니다. 그 전체 합쳐서 4계절,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28수 이렇게 해서 천문사상이라든지 자연의 수행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대구에 대한 걸 앞에 뭐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달성 중심하고 업성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 중심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업성 중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달성, 좀 전에 얘기했던 달성 토성과 대구 업성이 2개의 거대한 역사적인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고대 중근시까지 이 공간 자체를 갖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여러분들 풍수지에서 이야기하면 주산을 해서 진산에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관아가 구성되는데 대부분 진산하고 가까이 전부 다 관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원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보면 전부 다 산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완전 중심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범로호텔 제리스 거기에 그 65층 건물에 한번 제일 3층에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죠. 대구는 완전히 분지입니다. 분지에서 중간에 달성이 우리 배꼽처럼 딱 있습니다. 배꼽. 그 앞에 이제 대구 업성이 있죠. 그래서 2개의 중심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업성하고 산성하고 이렇게 그 연계대가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통 도시의 전형입니다. 전형. 형태가요. 우리가 대부분 업에 있으면 뒤에 산성이 있어요. 산성. 그런데 대구는 마침 달성이 그 업성에 한 4리, 옛날 표현대로 4리 정도 이렇게 해서 공간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도시의 구성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구축하면은 대구를 구축하면 전통 도시 공간의 절대적인 어떤 부분이다. 아주 전형적인 우리 전통 도시 공간 구성이다. 이렇게 구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공간의 고대 중심과 중근대 근심 그리고 현대까지 이르는 과정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에도 도시 경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대구의 지금 달성하고 업성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달성입니다. 달성이요. 달성이 있죠. 이것은 신라하고 고려 시대까지 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업성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서부터 쭉 현대까지도 그렇지만은요. 그 다음에 근대에 일어난 현근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잘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은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달성을 보면은요, 대체로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지만 기원전 한 1세기 전후의 부족국가 시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초기에부터 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달성 중심으로 지역 이전에 토성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봉우토성에 제가 한번 이 시 관계자하고 이제 이 문화재 관련 때문에 한번 가보니까 지금도 토성에는 이 예비군 군사 훈련장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막사를 썼어요. 그래서 토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제가 경주하고 그 TBC에서 그 산따라 물따라 거기 1시간 가면서 전국 견원산성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쭉 보니까 정말 토성은 성을 쌓는 부분은 그 지역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낮은데 견원산성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성 안에 성 위에 올랐으면은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전체를. 그 지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지역의 어떤 성이라든지 이런 걸 축성을 할 때는 그 지역 자체를 정말 잘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구도 마찬가지.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이 토성역 이제 주변 지역에도 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다른 부분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산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반월성이라든지 경주 반월성하고요. 그 다음에 마산 성산성, 그 다음에 현재 대구달성 초기에 도성으로서는 가장 이런 식에 있어서 완벽하게 남아있는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수에 대해서 모른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부분은 제가 산에 올라가서라든지 높은 건축물에 올라가서 봤을 때 이 달성은 아주 이런 식으로 연화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말발굽 형태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구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연화 구성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비설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이라든지 막 산을 거쳐서 그 두류원을 거쳐서 여기에 맥이 전부 다 이어지고 또 있습니다. 이 달성에 대한 고분, 이제 달성이 어떻게 해서 그 이전에 이 달성을 주변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는가 이것을 한번 보면요. 이게 소철이라는 분이 일본 교토대학의 이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무라다 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관심이 있어서 무라다 지로 연구실에 갔는데 1년 전에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동양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분이고 이래서 그 연구실에 가서 한 1년 동안 제가 있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교토대학에 나와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구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쪽에 달성고문의 구름기에 17개의 고군들을 조사를 쭉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분이 이야기 대구 달성은 경주의 월성하고 매우 유사하다. 지형적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고대 토성의 전형적인 형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문화재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그 당시에 아마 소천은 굉장히 이 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성에 연접해 있는 지금 현재 대신동이라든지 이쪽에 구릉지를 갖다가 전부 조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고분이 보면 37호 고분에서 나온 출토가 있죠. 경주 같은 경우는 금동제, 이 봉황 대신에 대구 같은 경우는 마장을 갖다가 사용했다. 그 다음에 순금을 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금하고 금하고 이렇게 되면은 대비가 되는 게 이제 경주는 수도고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의 계층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여기 지금 현재 달성입니다. 달성. 달성 주변에서 이 고분들이 각 개체 규모가 큰 것, 왕릉 수준에 되는 게 있습니다. 한 30m. 30m, 폭이 한 30m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의 경주 왕릉에 버금가는, 이 석이 뭡니까? 고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상당한 지기에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상감명을 여러분들이 이 달성하고 한번 달성이 여기입니다. 달성이 여기고 여기서 신천입니다. 신천. 그 다음에 여기 금호가 쭉 둘러싸서 낙동강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경상감력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수계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달성 앞으로 이전에는 물이 흘렀습니다. 물이 1776년에 일부 신천으로 이제 물이 이서라는 분이 이쪽으로 넘긴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지형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경주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또 형태 자체도 이 경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요. 여기 지금 반월성입니다. 반월성. 이게 북쪽에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이르고 앞에 이쪽으로 반월성 쪽으로 흐릅니다. 앞에 보신 것과 같이 이 대구하고 그 다음에 경주를 비교하면은 경주보다는 대구가 더 도성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더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왜 뜬금없이 경주를 비교를 했냐면은 조금 이따 그게 대구로 천도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부분 보통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AD 261년에 남아극종을 해서 성주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문왕 9년 689년에 왕욕 이도 달성 달구벌 미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문왕 9년 689년에 수도를 달성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그러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신문왕이 왜 삼국통일을 하고 도성을 갖다 달구벌로 옮기려고 했던가 이런 게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잠깐만 보면은요. 잘 아시다시피 이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떻습니까? 이 고구려 땅 3주, 그 다음에 백제 땅 3주, 그 다음에 신라의 3주 해서 구주 5소경을 갖다가 했습니다. 구주 5소경을 갖다 편제를 바꾸는 거죠. 편제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전체를 갖다 총괄하기 위해서 되는 거죠. 백제 땅, 그 다음에 고구려 땅, 대동강 위쪽까지 그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주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동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전국토를 갖다가 통제하기는 상당히 더 힘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경주로 강제로 이주시킨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 경주의 귀족들을 각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했고 실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4년 후에 대구에 달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685년에 통일신라 행정수도를 갖다 구주 5소경으로 하고 정비하고 4년 후에 신문왕이 대구 달성으로 옮겨졌고 천도계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데는 천도계획 배경이 왕권 강화라든지 정복한 국가의 귀족의 강제 이주라든지 수복민의 회의와 통치, 그는 중앙의 귀족들의 소경에 이주시킨다든지 동남쪽에 치우친 도성을 대구로 천도계획을 세운 것은 전국토의 통치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도 계획을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지휘청이 대구에서도 살았을 거고, 또 지방 통치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거는 지금 나오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국가적인 사업으로 아마 했지 않았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 그 달성을 한번 보면요. 넘겨주세요. 조선시대는 이제 주로 고려가 개성으로 이제 고려가 개성이 수도가 되어버렸죠. 그 북방정책을 하다 보니까 대구는 굉장히 그 정책에서 밀려나는 그런 북방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 때는 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그 국가의 중심 조정에서 관심 있는 지역이 되지 못했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 달성 서씨의 종선 9개 이분이 이전에 달성은 세종 때 이제 국가의 이 도성으로 성곽으로 필요하니까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게 우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상 이 감령이 이제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달성에 1596년에 여기에 경상감령이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1597년에 정유대 재란을 해서 또 안동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제 달성을 한번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에 달성 중심에 대한 일본의 그 상징되는 게 1906년에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가 이쪽에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37년에는 평양신사하고 국회소사는 평양신사, 그 다음에 대구신사가 제일 큽니다. 서울신사 놔두고는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난 거죠. 그 규모가 크다 하는 것은 신사로서 지위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대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것도 달성에 넣었다 이겁니다. 달성에. 그래서 이전에 이게 지금 현재 달성에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 참배 학생들이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순종 임금이 달성을 순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중요한 곳이에요. 달성 신사대문이 그런 겁니다. 이게 이 순종 임금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차 순행은 순종이 그 1909년에 1월 달에요. 대구역에 와서 북성로, 동성로, 남성로 이래서 쭉 흘러서 선화당에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1월 11일 날 대구를 재차 방문해가지고 달성공원에 갑니다. 달성에 신사가 있다 했죠. 누가? 이등방문이하고 같이 이등방문이. 그러니까 신사가 달성에 있었다. 이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지만은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에 자기들의 어떤 성스러운 그런 부분을 넣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달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종 임금 대구 순행 행렬도입니다. 이건 대구역에서 쭉 내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달성입니다. 이게 달성에 들어가는. 그래서 보면은 교토대학의 이 박사 논문을 갖다가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해서 달성의 크기가 240몇 평 됩니다.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건도 연구실에서 보건도를 쭉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달성 주변에 지금 현재 건축물 구조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생략하고요. 그래서 달성의 각 시대별 용도로 보면 실갑대였다, 성교 주거지여야 됐다, 성지 역할을 했다, 관아 시설이 추정되어 있잖아. 종교적인 어떤 성스러운 공간도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신라 수도의 궁성의 핵심 공간에서 휴보지가 됐다. 왜 그런다면 반월성이 대구 달성이 한 3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월성이 한 5만 8천, 한 2만 평 정도가 이 반월성이 더 큽니다. 그래도 보면은 달성에 뭐 어떤 핵심 공간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만약에 수도 공간이 옮겨졌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저 나름대로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팔조령에서부터 비설산에 이뤄서 이 성곽이 쭉 있죠. 이 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심 공간이 안 되겠느냐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변화 과정입니다. 성곽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동물원이 들어가 버립니다. 동물원 계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구 선생 영신왕이죠. 그래서 그분이 MIT에서 학위를 받아요. MIT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인 학자회사를 만들어서 동물원 계획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다음 경상진 중심 업치 공간 중심을 한번 봅시다. 자, 넘깁시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1591년에서 1592년에 토성이 되었습니다. 중심시기가 돼서, 1592년 소서행장, 보리시 유닛 끝납계에서 훼손되어 버렸죠. 그 다음에, 1601년에 이제 경상감령이 안동에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가 경상남북도의 중심 공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1736년에 읍성을 갖다 축성하게 됩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 성곽을 상당 부분 뭐 있었는 걸로 생각하는데 거의 무의미하고요. 1736년에 읍성이 이제 축성된 것은 이것은 상당히 이때부터는 대구 감령을 둘러싼 어떤 공간으로 제대로 형성, 업치를 갖다 구성하는 요소로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1870년 읍성을 수축하게 됩니다. 이때가 대구가 가장 잘 공간이 형성된, 전통적인 공간이 형성된 시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6년에서 1907년에 읍성이 철거가 됩니다. 경상북도 관찰사 박중량과 일본 거류민단의 이제 합의하에 철거가 되는 거죠. 상당히 우리 어떻게 보면 또 전통 공간에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대구 업지에서 쭉 내려오는 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미산에서부터 팔조령에서 쭉 내려와서 최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아미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영남제일관이 있고 종로가 있고 그 다음에 홍산군이 있고 그 다음 부하가 여기 있습니다. 부하. 그 다음에 감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뒤에 객사가 있고 감령이 있고 그 다음에 옥사가 있고 각 부분에 이제 중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부분에 이제 영구산 이것은 아까 제 비보사상을 이야기했지만 화가 있다 해서 지금 영구산에 그 부기를 안치해 두었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석산에서 팔조령, 비석산, 영구산, 아미산, 이 홍산문에서 여기까지는 저는 이제 자연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축. 그 다음에 영남제일관에서부터 종로, 홍산문에 이르는 침산에 이르는 북문에 이르는 것은 행정중심. 그래서 유교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이전에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봉건주의, 전제주의 국가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대치방법. 그래서 앞에서 그 자금성이라든지, 그 다음, 한양, 그 다음,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 대구에도 지방도시의 중심도시도 이렇게 만들어졌다. 대구의 제사공간을 한번 봅시다. 전통도시 공간에서. 여기 보면은, 이 자묘우사라 하는 게 있죠. 영남, 이쪽에 평리동에 사직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교동은 향교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단이 있었어요, 여단. 이것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진동국 여지 성남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서 제도를 하면은, 116개가 있는데, 그게 자묘우사라든지 여단, 이게 방향이, 제주도를 두고는 전부 다, 사직단은, 서쪽에, 그 다음에 여단은 북쪽, 그 다음에,
향 문제 방향이 다르지만 제4공간의 위계 질서는 이 북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양하고 같은 형식으로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쭉 이제 이전에 제 시설들의 위치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도시의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달성이 있죠, 달성.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업성입니다, 업성. 그래서 각 그 부분에 이제 이전에 공간 제 시설의 배치에 대한 부분. 각 시설에 대한 부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걸 지적도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원구단에서 오문에서 육구, 그 다음에 태화전, 그 다음에 태화전 보화전이다 생활공간 두고 나면 이쪽에 쭉 이르는 과정. 이게 이제 북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서울의 숭례문에서 원구단, 지금 조선원대 종로 6조지요. 그 다음에 광화문 건정역 사정전이라든지 생활공원, 사직, 종묘사직 이쪽에 하고 같이요. 그 다음에 대구도 마찬가지. 대구는 영구산에서 아미산, 그 다음에 영남제일관 종로, 그 다음에 구와 선화당, 뭐 이런 생활공간이 이 위계질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음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음량 오행사상에 따라서 그대로 대법성의 규모는 어떻겠나? 여기에 보면은 한 3.8m 높이가 있죠. 전체 이 둘레가 2,6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 높이는 각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3.8m, 그 다음에 3.5m가 되는데 이 부분은 여척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4.8m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화성성입니다. 화성성에서 제가 이쪽으로 하면서 쭉 높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화성성이 조금 이어지게 됐죠. 이때 당시의 모습하고 여첩하고 복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면은 규모 이게 이제 영남제일관입니다. 이게 오문입니다. 문이 5칸입니다. 이게 풍남문입니다. 풍남문. 이 문은 지금 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격, 보면은 지금 숭례문하고 간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마음 3칸이 풍남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복원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죠. 그 당시에는 뭐 자료라든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성벽 위에 있었던 망루입니다. 망루. 자, 망루의 모습을 보면 제가 건축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망루 조그만 게 이게 이 룰을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죠. 아주 조각이 잘 되는 것은 제가 아마 처음 봤습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이 업성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가 혹시 여러분들 풍수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도 없으면서 이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이게 참여했습니다. 앞으로